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회사법을 좀 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 상법 총칙 잘 따라왔죠? 음, 그래서 회사법에 우리가 이제 통칙,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부를 하시면 시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꼭 끝까지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째로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에 두째, 셋째 주인가요? 두째 주부터 여러분에게 셋째 주군요. 셋째 주부터 일요일마다 이제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듣게 되면 진도를 많이 나가고 설명도 또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일요일날 나와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없다 하시면 이렇게 조금씩 이 강좌를 들으면 되겠다. 자, 가보겠습니다. 회사법 통칙이다, 그죠? 회사법 통칙. 뭐 이론적인 설명은 다 제외하고요. 회사법의 통칙은 회사법의 전반에 대해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앞쪽에 좀 뽑아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회사법 통칙은 법조문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뒤쪽에 있는 모든 회사법을 통괄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들을 적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통칙을 보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회사는 5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회사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공통적인 거 아닌가 볼까요? 회사의 의. 그러니까는 뭐 주식회사다 한명회사다 구분하기 전에 회사는 뭐냐? 라는 공통적인 어떤 개념을 여기 적어놨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의 시험에 자주 나와요. 169조에 있는데 회사는 뭐냐?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알겠죠?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 밖의 영리 목적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그러니까는 회사는 영리성도 가져야 되고요. 그렇죠? 영리성을 가져야 돼요. 상행위도 그러니까 회사는 앞쪽에도 봤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회사는 상인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다. 그런 개념을 이렇게 2가지. 첫 번째 상행위, 두 번째 그 밖의 영리를 목적, 세 번째 법인 개념을 알아둬야 된다. 그죠? 법인이다. 근데 과거에는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게 붙어 있어요. 사단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어요. 사단 법인이었어요. 근데 사단 개념이 여러분이 어떤 느낌 들어와요? 단체성.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우리가 사단이라 그래요. 단체라는 건 최소 몇 명 있어야 될 그 사람이? 2인 이상, 그죠? 이상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있었는데 문제 생겼습니다. 회사가 보니까요, 사원이 한 명인 회사들도 존재하더라는 거죠. 한 명인.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회사는 사단법인,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사단법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인인 회사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생겼어요. 논란이 생겨서 1인 회사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법조문에는 주식회사에 1인 회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단이 들어오면. 근데 실무적으로는 1인 회사가 존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회사 설립하는데 주주들이 10명이 주주들이 만약에 주식을 사서 회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9명의 주주들이 전부 다 그 주식을 한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그렇죠? 한 사람이 팔았을 때 그러면 주식을 전부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죠. 그게 1인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인 회사 된단 말이죠. 그럼 실무적으로 1인 회사 존재하는데 법조문에는 사단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인 회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말을 빼자 라고 해서 이게 빠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이제 주식회사는 뭐다?
1인 회사가 인정된다. 알겠죠? 1인 회사가.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이 주식회사에서 설립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됐죠? 됐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회사법에 나오는 5가지 회사는 전부 다 뭐다? 법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영리 목적, 영리성 그랬잖아요. 이 영리성은 회사에서의 영리성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상인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앞쪽에서 개인 상인하고 뭐 법인 상인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회사는요. 사실은 법인 상인이에요. 법인. 법인이 상인을 말하는. 알겠죠? 법인 상인을 말하는데 이 상인이 영리를 추구한대. 그럼 이 영리성은 뭐냐 이거죠. 법인 상인이 추구하는 영리성은 뭐냐 이거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 상인은요. 개인 상인은 그냥 자기가 영업을 해서 이익이 얻어오면 이익 있죠. 이익을 얻게 되면 전부 다 개인이 이익이 귀속돼요. 자기가 가지면 돼. 마음대로 쓰면 돼요. 이걸 우리 영리성이라 할 수 있는데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법인은 2번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영리 사업을 경영해서 이익을 얻고요.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익을 어디에? 사원에게 분배해야 돼요. 이 2가지가 합쳐져야만이 영리성이 되는 거죠. 법인들. 그래서 법인은 주주라든지 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법인이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을 나눠주는 구조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법인에서는 이익의 귀속과 사원의 분배가 영리성의 징표다. 됐어요. 그걸 우리가 이 169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거 한번 가볼까요? 뭐 3번 아니고 우리가 어 3번 한번 가보죠. 3번에 가보면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1인 회사가 인정되는 회사와 아닌 회사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한 명에서 합자 회사는요. 인적 회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회사는 반드시 법조문에 가보면요. 2명 이상의 사원이 존재해야만이 성립될 수 있고요. 2명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만이 존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명에서는 합자에서는 1인 회사 인정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요. 사원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성립 존속이 가능한 것이. 이해됐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렇게 1인 회사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가서 시험에는 판례가 나오는데 1인 회사는 그럼 왜 인정하는데 1인 회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나 이 1인 회사를 인정하는 회사들을 가보면요. 뭐 주주총회라든지 등등 이사회라든지 1인 회사가 1인 회사로는 어떤 법리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갖고 있어요. 주주총회잖아요. 그죠? 주주들이 모여서 총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명, 3명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가 여러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인 회사는 한 명이 주주고 한 명이 다 대표 사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어때요? 1인 회사를 인정하면서 단체법적인 어떤 요소들, 주주총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인 회사는요. 혼자 주주총회에 참석하면 만장일치가 됩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죠. 네, 혼자 의사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될 것도 안 거쳐도 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개최했다고 우기면
1인 주주가요. 그 판례는 그래 알았어 라고 봐줍니다. 이런 식으로 1인 회사는 회사법의 어떤 내용들을 좀 완화해서 적용한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 판례가 나오는데 1인 회사도요. 실질적 1인 회사하고 형식적 1인 회사가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기본 1인 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 1인 회사는 정말로 한 사람이 주식을 모두 갖고 있는 것. 형식적 1인 회사는 한 사람이 99%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1%가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요거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1인 회사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형식적 1인 회사라.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러면 형식적 1인 회사는 어떠냐? 1인 회사 법리가 적용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도 완벽하게 다 모여가고 해야 되고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리 5번에 가보시면 그 내용이 판례가 나오죠. 어,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를 우리가 실질적 1인 회사. 근데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돼 있어. 한 명이 99% 갖고 나머지 1%도 누가 갖고 있어. 이걸 우리가 형식적 1인 회사예요. 요거는 형식적 1인 회사는 1인 회사 법리가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주주총회는 다 갖춰야 돼. 그래서 문제가 나온 내용 보세요. 주주가 여럿이라도 사실상 1인 주주가 지배하는 경우에도 1인 회사 법률에 적용된다. 맞는 말인데 발행 주식수를 99%를 소유한 주주의 의사에 기해서 실제로는 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이 작성했다. 이렇게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1인 회사 법리를 적용할 건가 문제되는데 어떻게 한다? 경우는 결의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의 부존재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형식적 1인 회사는 주총회나 기타 등 다 행사를 해야 됩니다. 실질 1인 회사만 우리가 완화해서 적용해 줍니다. 그렇게만 하나 알아주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조금 이렇게 이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제 기본서를 보시거나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볼까요? 7번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1인 회사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죠. 맞아요. 그 뭐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혼자니까. 일치하므로 주주가 회사 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횡령죄는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1인 회사 하더라도 주주와 회사 있잖아요. 이 법인격은 별개 법인격입니다. 주주는 주주고 회사는 회사 별개 법인격인데 회사 돈을 함부로 가져왔다? 안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죠. 그 6번처럼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1인 회사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이다. 법인격. 1인 회사도 인정되고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과 주주, 그죠? 거기 사원 간에 인격이 분리되는 것을 남용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다.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교재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대체적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 12번하고 우리가 1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판례가 말하는 이 이론입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요거예요. 이게 뭐냐?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하거나 부인해서 회사와 사원을 어떻게 한다?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이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회사와 사원은 법인격이 분리되지만 만약에 회사 돈을 사원이 빼돌렸다. 그럴 때는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해서 사원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게 법인격 부인론. 알겠죠? 그런 거다.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인격 부인론에는 판례에서 우리가 많은 확장을 하고 있죠.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4번 가보시면 기존 회사가요.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 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기존 회사의 채권은 어때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격을 부인한 겁니다. 알겠죠? 부인해서 둘 다 같게 봐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회사가 갑에게 돈을 빌렸어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 돈을 안 갚으려고 A가 B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보니까 여기 있던 돈을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빼돌렸네. 그랬더니 갑이 얘한테 돈 내놔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A는 A고 나는 나야.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돈을 안 주는 거죠. 이럴 때 우리 판례는 어때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은 A 너가 남용한 거기 때문에 법인격을 잠시 부인시켜 줄게. 부인한다는 말은 둘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갑은 어때요? 이렇게 A한테 돈 달라 할 수도 있고 B한테도 돈 달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 내용이에요. 됐고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판례가 많이 이제 나와 있고 우리가 여기 판례 시험에 나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20번 가볼까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다. 이것도 이제 기본 할 때 설명을 했지만 법인격 부인론 보통은요 이렇게 이 갑이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있으면 회사가 있고 돈을 만약에 K은행에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리고는 누가 A라는 사원이 돈을 빼돌렸어요. 그랬을 때 K가 은행이 이렇게 돈 달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법인인 갑의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인격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갖게 만들어서 A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A에 대해서 A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던 자가 이 거꾸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역적용이에요. 알겠죠? 그런 건 어떤 사안이었냐면 A라는 개인이요. K은의 돈을 빌렸어요. 채무를 갖고 있었는데 A가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안 갚으려고 뭐 했다. A는 개인 상인이었어요. 개인이었어요. 그리고 B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법인 설립. 그러면서 모든 돈을 여기 출자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A는 돈이 없어 빈털털이야. 이랬을 때 K가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말인데 그죠? 이 말이에요. 거꾸로 A의 채무를 이 새로 설립된 B가 책임을 질 수 있냐가 바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고 그래. 거꾸로 한다 그래. 알겠죠? 역적용. 말이 좀 어렵죠? 그 말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읽어둬야 돼요. 알겠죠? 잘 읽어둬야 돼요. 자,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 책임을 내세워서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시비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 이럴 때는 이 B라는 회사 있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알겠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조문이. 자, 170조 가보시면요. 회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네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아시겠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명회사 합자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강학상 인적 회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회사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물적 회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무슨 말이냐면 인적 회사는 그 회사의 돈이 중요하지 않고 사원의 구성원들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물적 회사는 주식회사인데요. 사원들 간의 구성원이 중요하지 않고 자본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회사. 알겠죠? 이건 물적 회사. 그럼 유한책임 회사는 뭐냐면 중간이다. 혼혈이다. 알겠죠? 중간. 물적 회사 요소도 가지고 있고 인적 회사 요소도 갖고 있는 게 유한책임 회사. 그렇게 이제 일단 알아두시고 자, 회사 주소에 대해서도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를 주소지로 한다. 여러분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어렵지 않죠, 그죠? 조문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72조 가볼까요? 회사의 성립입니다. 회사는 언제 성립하느냐? 회사는 언제 회사로 태어나냐? 성립이라는 말은 태어나는 거죠. 알겠죠? 태어나는 거. 성립이라는 것은 회사가 태어나는 거. 이걸 말하죠. 사람으로 말하면 탄생하는 거죠. 태어나는 것. 태아가 이제 사람으로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언제 됐냐? 설립 등기입니다. 알겠죠? 설립 등기하면 회사는요.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가 되지 않아요.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에 의해서 법인격을 뭐한다? 취득한다. 취득한다. 그죠? 취득한다. 법인격, 법인격 취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5번 가볼까요?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면서 성립한 거 맞죠? 근데 악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으면 하더라도 회사 설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좀 달라요. 요 설립 등기는요. 우리가 등기 나중에 여러분 등기 배웠잖아요. 등기는 대항적 효력이 있고요.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하는 어떤 효과가 있고요. 아니면은 설립 등기는 처음부터 어떤 법률 관계의 권리를 창설시키는 등기가 있거든요. 근데 대항 요건을 갖고 있는 그런 등기는 우리가 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해가지고 등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 창설적 등기, 그 다음에 설립하는 등기 있죠. 뭔가 권리가 발생하는 등기는 다른 사람의 선악에 관계없어요. 알고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알고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의 악이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요. 설립 등기하면 설립 등기하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설립 등기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악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등기와 관계없이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기 때문에 25번은 틀린 겁니다. 틀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3조에 가보시면 권리 능력이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법인 그랬으니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법이 만들어 놓은 사람. 이걸 우리가 법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자연인과 다르게요. 자연인과 다르게 여러 가지 권리 능력이 좀 제한됩니다.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되는데 그 제한되는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아예 법인격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두 곳이 있거든요. 두 곳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73조입니다. 이게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사는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권리 능력 제한하는 거죠. 무한 책임 사원을 못하도록 아예 법에서 막아놨죠.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능력 제한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 법률로 권리 능력 제한하는 건데 이겁니다. 법인이 이제 소멸되는 과정이었어요. 소멸되는 과정에 해산을 거치잖아요. 그죠? 해산하게 되면 완전히 되기까지 있죠. 우리 청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어때요? 해산을 하면 청산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청산법이냐 그래요.
청산법인은요, 청산 목적 범위 내에만 권리 능력이 있어요. 어떤 새로운 법률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굉장히 좁아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인도 권리 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두 곳이 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법인은요, 어떠한 경우도 무한책임 사원이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청산 목적 범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그 여러분의 시험 57에 나왔던 거죠? 주식 26번 보세요. 주식회사는 한 명회사의 사원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왜? 한 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무한책임 사원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사원이 된다는 것은 무한책임 사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볼까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한 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아, 이건 아니에요. 한 명회사의 주식, 한 명회사는 법인이잖아요. 주주는 상관없어요. 주주는 유한책임 사원일 뿐만 아니라 주주는 상관없어요. 무한책임 사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가보게 될 건데, 보게 되겠습니다. 밑에 뭐 나머지 풀어보시고 174조를 한번 가볼까요? 회사를 합병한다. 회사를 합병한다. 뒤쪽에 합병에 대해서는요. 회사들이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은 뭐 여러분들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결혼하는 걸 말해요. 결혼. 그죠? A 회사와 B 회사가 합치는 거. 그죠? 그런 걸 말하는데 이 합병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만 여기 그죠? 세 개의 조문을 두고 있고 나머지는 그죠? 일반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각 회사마다 하면은 조문에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5개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병에 대한 규칙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회사는요, 법인인 회사는요, 합병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합병은 자유롭습니다. 알겠죠? 합병은 원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원칙 자유롭다. 그죠?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이 이항 사항은 합병을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알겠죠? 이항 가보니까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 후 새롭게 설립하는 회사는요. 반드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물적회사는 물적회사로 존속하거나 설립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합병은 자유롭게 해. 근데 너네들이 만약에 물적회사라면 물적회사로 존재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산 후의 회사 있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합병할 수 있다. 해산 후라는 것은 회사가 이제 소멸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회사는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산 후에 회사가 만약에 합병이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속하는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존속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거죠. 같이 소멸하는 회사랑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같이 죽는 거지. 그죠? 같이 죽는다.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자, 합병 관련되는 조문도 있는데 요거는 1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대요. 그죠? 됐죠?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볼까요? 30분 보세요.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합병할 수 없다? 아니요, 합병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단지 제한이 있을 뿐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 됐네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5조를 가볼까요? 175조 가보니까 1항 회사는요. 회사의 합병을 인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한다. 합병회사 설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C 회사를 설립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설립 합병이에요. 그죠? 근데 A와 B가 합병해하고 B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A는 소멸하고 B는 존속하는 거죠. 알겠죠? 존속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게 아니고 만약에 회사를 설립하는 합병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신회사를 설립할 때는 정관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를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누가 한다? 각 회사, A 회사, B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이제 그래서 이 설립위원 나오면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존재하는 설립위원입니다. 알겠죠? 설립위원 그러면 회사가 합병 후에 새로 회사를 설립할 때 설립을 하고자 뽑힌 자들을 모인 것을 우리가 설립위원이라 합니다. 됐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합병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들이 아니라 그죠? 설립위원이 한다는 거 알아두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할 때는 우리 누가 했어요? 발기인들이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해산 명령이다. 자, 회사는요, 이렇게 설립되고 사람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죽는 과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죽는 과정이 뭐냐면 해산 사유가 있으면 죽습니다. 죽어가는 과정 거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도저히 너는 에,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너는 죽어. 라고 사형 선고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도 우리 사형 선고하잖아요. 그죠? 법인도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해산 명령입니다. 나중에 주식회사 조문에 가보면 해산 판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법원에서 내리는 해산 다시면서 사형 조치를 말. 알겠죠? 그래서 176조에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데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1호에 가보시면 설립 목적이 아주 불법해.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우리 회사는 강도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그 존속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다. 아니면 1년 이상 계속 휴업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너는 왜 설립했냐? 너 죽어. 그죠? 그래 다시 말해서 활동도 안 할 거면 너는 우리가 이제 없애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뭐 대표이사라든지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갖고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어요. 너무 나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도 법원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럴 때 해산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이 항에 가보면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 검사인의 청구에 의해서 직권으로 관리는 선임해갖고 기타 회사 재산을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그러고요. 이렇게 해산 청구를 한 자가 회사에서 나쁜 뜻으로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나쁜 뜻으로 회사를 뭐 우리 해코지 한다 그럴까요? 그런 청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해서요. 그 해산 청구를 한 자에게 너 만약에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법원이 명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회사가 그 상대방이 악의가 있음을 있죠. 소명해야 됩니다. 알겠죠? 소명해서 밝혀줘야만이 판사가 판단해보고, 진짜 그러네? 라고 결정을 내려주겠죠. 자, 비교를 해보면요. 뒤쪽에 이제 주식회사법에 가면 해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비교 나와 있죠? 판결인데, 거기는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발행주의 총수의 10% 이상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발행주의 총수의 10% 이상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해산 판결을 청구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서 그냥 이해관계인 검사에 청구했죠? 다른 부분이니까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사법 총론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함명회사부터 우리가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